자, 여러분, 오늘은 지난 시간의 서사 작품에 이어 두 번째 작품인 조세희 소설가의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에 대해서 우리가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이 단원에서는 문학작품의 형식과 내용도 중요하지만 말하는 이가 누구인가 서술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작품 속에 시대의 반영론적 관점에서 작가가 무엇을 이야기하고자 했는지를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64페이지입니다. 소설 강독 먼저 같이 해보겠습니다. 자, 64쪽에 난쟁이가 쏘아올린 작은 공입니다. 그죠? 제목이 조금 독특하죠? 여기서 난쟁이란 쟁이는 어떤 특징, 습관을 가졌을 때 붙이는 접사입니다. 그죠? 그래서 난쟁이는 여기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즉 육체적인 장애를 지닌 사람으로 볼 수 있고 쏘아 올린 작은 공이란 약간 동화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으로 전개되는지 강독을 한번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문단에 보면 사람들은 일반적인 주어를 가져왔습니다. 아버지를 난쟁이라고 불렀다. 난쟁이란 아까 언급했듯이 육체적 장애를 지니면서 어떤 결핍이 있는, 즉 사회적 결핍이 있는 것으로 옮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옳게 보았다. 아버지는 난쟁이다. 불행히도 사람들은 아버지를 보는 것 하나만 옳았다. 거기에 주목해야 되죠. 아버지가 난쟁이라는 사실, 즉 외형적인 모습만 보는 것 자체가 옳았고 그 밖의 것들은 하나도 옳지 않았다고 지금 확신하고 있습니다. 그죠? 아버지의 외형만 보고 내적인 면은 무시하는 사람들의 잘못된 시선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서술자 나 나오네요. 나는 아버지, 어머니, 영호, 영희 자신의 가족을 열거하면서 그리고 나를 포함한 5 식구의 모든 것을 걸고 그들이 옳지 않다는 것을 언제나 말할 수 있다. 그들이란 여기서 일반 사람들이죠. 그럼 여기서 5 식구와 나를 포함한 5 식구는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 그들과 대조적인 모습을 지닌 도시 빈민층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나의 이 모든 것이라는 표현에는 5 식구의 목숨이 포함되어 있다는 말은 목숨은 아주 극한적인 상황이죠.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여기서 천국에 사는 사람들은 앞에 나온 그들이 되겠죠. 그죠? 지옥을 생각할 필요가 없다. 여기서 지옥은 난쟁이 가족, 즉 5 사람이 처한 현실을 비유한 표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조를 나타낸 접속어 우리 5 식구는 지옥에 살면서도 천국을 생각했다. 그 이유는 밑에 나오죠. 인과관계로 얽혀 있습니다. 그죠? 하루하루의 생활이 지겨웠기 때문에, 즉 지옥 생활이었기 때문에 천국을 지향했다고 나옵니다. 난쟁이 가족들의 고달픈 삶이 서술되고 있네요. 따라서 그들의 생활은 전쟁과 같았다. 비유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하겠습니다. 그들의 생활, 즉 우리의 생활을 전쟁에 앞에 나온 지옥에 비유했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 전쟁에서 날마다 지기만 했다. 그 전쟁은 살아가는 생활의 빠듯함이죠. 지기만 했다는 것은 끊임없이 좌절을 경험한 가족들의 고단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독 어머니는 모든 것을 잘 참았다.
인물의 성격이 드러나죠. 어머니의 성격은 참을성이 있는 인물로 직접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그날 아침 일만은 참기 어려웠던 것 같다. 그날 아침 일이란 과거를 지금 회상하면서 독자의 호기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서 65쪽에 걸쳐서 대화 중심으로 작품이 전개되고 있습니다. 64쪽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 지옥에서 삶을 사는 것처럼 느껴지는 난쟁이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65쪽 가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있을 그때의 철거 계고장이네요. 계고장은 행정업무상 그 밑에 나오죠. 의무이행을 재촉하는 법정 문서입니다. 여기서는 갈등을 일으키는 소재이기도 하죠. 어머니가 기어코 왔구나. 어머니는 미리 예측을 하고 있었네요. 그러니까 집을 헐라는 거지. 우리가 꼭 받아야 할 것 중의 하나가 이제 나온 셈이구나. 철거 계고장은 자신들의 삶의 터전을 빼앗길 것을 예견할 수 있는 중요 소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는 밥맛이 떨어졌겠죠. 나는 어머니의 밥상을 내려다보았다. 보리밥, 까만 된장, 그리고 시든 고추 2개와 졸인 감자. 지금 아침 밥상 메뉴를 열거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맥락은 궁핍한 밥상으로 가난한 집안 형편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독자는. 나는 어머니를 위해 철거 계고장을 읽었네요. 내가 읽은 이유는 어머니가 글을 모른다고 할 수 있겠죠. 어머니가 문맹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노란 부분은 철거 계고장에 대한 내용입니다. 발신은 낙원구에서 낙원구청장이 보냈네요. 그죠? 밑에 보면 철거 대상 건물로 낙원구 행복동이네요. 낙원은 파라다이스입니다. 그죠? 파라다이스에서 행복을 추구하는 동네라고 했네요. 수시는 낙원구 행복동 46번지에 사는 김부리. 제목은 재개발 사업구역으로 고지대의 건물을 없애라는 지시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날짜가 법령에 의해서 그 계고장 내용을 보면 9월 30일까지 자진 철거해라. 그렇지 않을 경우는 강제 철거하고 모든 비용은 귀하로부터 징수하겠습니다. 즉 빈민청에게 요구하는 혹은 가해지는 정부의 폭력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여기서 여러분이 하나 눈치채야 하는 것은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는 그들의 터전을 낙원구 행복동이라고 반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은 감을 잡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다음, 어머니는 조각마루에 앉아 말이 없었다. 다음 지문에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 그림자, 시민트담에서 꺾어지며 좁은 마당을 덮었다는 것은 벽돌 공장의 높은 굴뚝은 당시 산업화를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골목으로 나와 뭐라고 소리치고 있었다. 즉 난쟁이 가족을 비롯한 그 마을 사람들의 반응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죠. 통장은 그들 사이를 비집고 나 방죽 쪽으로 걸음을 옮겼다.
어머니는 식사를 끝내지 않은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들어갔다. 상황의 심각성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죠? 밥이 목에 넘어가지 않는 거죠. 어머니는 두 무릎을 고추 세우고 앉아서 손을 들어 부엌 마당을 한번 치고 가슴을 한번 쳤다. 지금 절망감을 우리가 느낄 수 있습니다. 동사무소에 나는 갔네. 서술자는 나 영수입니다. 1인칭 주인공 시점으로 지금 사건이 전개되고 있고 낙원구 행복동이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어 철거 개고장을 받고 강제 이주해야 하는 난처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다음 67페이지입니다. 들을 사람들은 없는데 수십 명이 동시에 떠들고 있습니다. 자, 도시빈민청의 저항이 되겠죠. 쓸데없는 짓이었다. 나의 생각이었죠. 떠든다고 해결할 문제가 아니었다. 이것은 사회적 약자가 지니는 무력감이라고 볼 수 있고 떠든다고 해결된 문제가 아니었다는 것은 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라는 겁니다. 여기까지의 주된 사건은 철거 개고장을 받은 난쟁이 가족이라고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다음 67쪽에 넷째 줄부터 나는 게시판에 적힌 공고문을 읽었네요. 공고문의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주 보조금 이사하는데 보조금의 액수가 적혀 있었고 동사무소의 주인은 시장 바닷가 같았다는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죠? 직접 표현하면 아주 소란한 상황을 이야기하죠. 주민들과 아파트 거강꾼은 중개업자적 여기서 투기업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들이 모여서 이리 몰리고 저리 몰리고 있었네요. 나는 거기서 아버지와 두 동생을 만났고 아버지는 도장포 앞에 앉아 있었다. 도장을 새기는 기계 앞에 앉아 있었다는 겁니다. 영호는 내가 물러선 게시판 앞으로 가서 다시 게시판을 보고 있네. 공고문의 내용을 보고 있겠죠. 입주 절차와 아파트 입주를 포기할 경우 받을 수 있는 이사 보조금의 액수에 대해서 지금 공지가 나와 있었습니다. 그죠? 다음 13줄 정도 갑니다. 영희는 골목 입구에 놓여 있는 검정색 승용차 옆에 서 있었다. 여기서 검정색 승용차는 단순한 차가 아니라 그 당시는 공권력을 상징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침 일찍 일들을 찾아 나섰다가 철거 개고장이 왔다는 소리를 듣고 돌아온 것이었다. 난쟁이 가족들이 지금 아침 일찍 일하러 나가야 하는 일용 근로자임을 알 수가 있죠. 누군들 이런 날 일을 할 수 있을까? 즉 삶의 터전을 빼앗기게 된 절망적인 상황에서 일이 손에 잡힐 수가 없었죠. 나도 돌아왔고 아버지도 돌아왔고 영호도 돌아왔습니다. 그죠? 또한 영희까지 돌아왔습니다. 영희의 얼굴은 빨갛게 상기되어 있었다. 몇 사람의 거강꾼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아파트 입주권을 팔라고 했다. 즉 아파트 입주권은 내가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어도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현실은 입주를 할 수 없죠. 아버지는 책을 읽고 있었다. 여기서 입주권을 팔라고 하는 거강꾼들의 모습과 아버지의 모습이 대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책 읽는 것을 처음 보았다. 표지를 감싸기 때문에 무슨 책인지 알 수 없었다.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하고 있네요. 영희가 허리를 굽혀 아버지 손을 잡아 끌고 아버지는 우리의 얼굴을 보면서
자리를 일어났다. 난쟁이가 간다라고 하는 처음 보는 사람들이 말했다. 난쟁이가 간다는 것은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시선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철거 개고장이 날아든 후 혼란한 마을의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다음 어머니는 대문 기둥에 붙어있는 알루미늄 표찰은 그 건물의 소유주가 누구임을 알려주는 거죠. 그것을 식칼로 못을 뽑고 있었다. 어머니 행동은 지금 철거를 준비하고 있네요. 내가 식칼을 받아 반대쪽 못을 뽑았다. 영호는 어머니와 내가 하는 일이 못마땅한 모양이었다. 그러면 영호는 어머니와 뜻을 달리하네요. 그죠? 자, 나 영수는 어머니와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러나 마음에 드는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 주기를 바랄 수는 없는 일이었다. 마음에 드는 일이란 집이 철거되지 않는 요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머니는 알루미늄 표차를 떼지 않으면 나중에 괴로운 일이 생길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그 무허가 건물의 표차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죠? 어머니는 표차를 말없이 들여다봤다. 영희가 이번에는 어머니의 손을 잡았다. 너희들이 놀게 되지만 않았어도 난 별 걱정을 안 했을 거다. 수입이 없는 빈곤한 현실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자, 68쪽입니다. 20일 안에 무슨 수가 생기겠니? 하나하나 정리해야지. 현실에 순응하는 어머니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영희가 입주권 팔려고 그러느냐고 질문하죠. 입주권을 파는 것은 가난한 철거민들이 일반적으로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이죠. 왜? 더 많은 돈을 주고 아파트에 입주할 재산적인 여유가 없는 것이죠. 팔긴 왜 팔아 하고 영호가 소리칩니다. 아파트 입주할 돈이 있어야지. 아파트로도 안 가. 그럼 어떻게 할 거야? 그냥 여기서 사는 거야. 여기가 우리 집이다. 부조리한 현실에 대한 영호의 저항이 드러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영호의 그런 말에 아버지가 대답하죠. 한 달 전만 해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었다. 한 달 전에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많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는 이야기로서 아버지의 체념적인 태도가 드러납니다. 시에서 아파트를 지어놨다니까 얘긴 그걸로 끝난 거다. 아파트 지은 것은 우리를 위해서 지은 게 아니다. 즉 철거민을 위해 지은 아파트에 철거민은 살 수가 없고 돈 있는 자들을 위한 건축임을 지금 이야기합니다. 돈이 많이 있어야 되잖아요. 영희는 마당가 펜지꽃 앞에 앉아 있었다. 여기서 영희의 이미지를 반영하는 소재는 펜지꽃입니다. 그죠? 우린 여기 못 떠나. 갈 곳이 없어. 큰오빠 그렇지? 어느 놈이든 집을 놓는 놈은 그냥 두지 않을 테다고 하면서 영호가 강력한 의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네요. 68쪽에는 등장인물의 성격을 잠깐 보겠습니다. 그죠? 자, 크게 인물들은 두 무리로 나눕니다. 아버지와 어머니는 현실에 순응하는 현실 순응적인 인물로 볼 수가 있고 영수의 첫째 아들은 현실적이면서 주관이 뚜렷하고 영호인 나는 현실에 저항을 하고 있고 영희는 펜지꽃처럼 순수하고 여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교과서 69쪽입니다. 지금 난쟁이 가족들이 처한 공간은
철거 민주거지인 낙원구 행복동에서 지금 철거 계고장을 받고 고민하고 있는 난쟁이 가족들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들 옆엔 법이 있다. 아버지의 말이죠. 그들 옆이란 부조리한 현실을 이야기하죠. 사회적 약자가 아닌 가진 자들을 위한 법이라는 겁니다. 그죠? 사회적인 부조리를 지금 지적하고 있습니다. 영희는 울고 있었다. 영희는 잘 울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풀밭에서 영희는 소리를 내어 울었다. 그러면 그들이 처한 공간은 사는 것이 지옥이었고 또 풀냄새가 나는 곳이었습니다. 영희의 몸에서는 풀냄새가 났다. 그와 대조적인 곳으로 개천 넘어 주택가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죠? 거기서는 풀냄새 대신 뭐가 났습니까? 고기 냄새가 났습니다. 고기 냄새가 났고 소설의 전반부에 보면 그들이 사는 곳은 천국으로 비유되고 있었습니다. 서술자 나는 의도적으로 어머니에게 무슨 냄새냐고 물었죠. 무슨 냄새라고 물은 이유는 고기가 먹고 싶다는 간접적인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죠? 어머니는 말없이 있네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죠? 어머니는 걸음을 재촉하면서 말했죠. 고기 굽는 냄새다. 우리도 나중에 해먹자 하고 답변했습니다. 70쪽 갑니다. 너도 공부 열심히 하면 좋은 집 살 수 있고 고기도 날마다 먹을 수 있다고 어머니의 궁색한 변명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머니를 손을 뿌리치면서 거짓말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버지를 나쁜 사람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죠. 아버지가 나쁜 사람이라고 한 이유는 그 밑에 교과서에 나옵니다. 그죠? 주머니가 없는 옷을 입고 있다는 겁니다. 그 주머니의 기능은 돈도 넣어야 하고 먹을 것도 넣는 거죠. 그럼 주머니가 없다는 것은 돈도 넣을 수 없고 먹을 것도 넣을 수 없는, 즉 다시 말해서 주머니는 경제적인 풍요로움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아버지는 악당도 못 된다고 아버지에게 지금 원망하는 마음이 드러나 있죠. 자, 그러면서 엄마 몰래 오빠가 고기 냄새 맡으러 갔다는 그 말을 영희가 어머니에게 고자질합니다. 그죠? 자, 70쪽 부분. 영희를 때려주고 나는 후회했다. 우리는 그때 주머니 없는 옷을 입고 있었다. 주머니 없는 옷이란 구체적으로 나타난 것이지만 여기서 작가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가난한 난쟁이 가족의 소외된 삶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와 대비되어서 주머니 달린 옷을 입고 있는 것은 부유하고 풍요로운 삶을 대조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철거에 대한 등장인물의 태도가 드러났습니다. 그죠? 영호는 철거를 거부하면서 현실 저항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고 아버지와 어머니는 철거에 순응하는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현실 순응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있습니다. 자, 강독을 통해서 드러난 등장인물의 성격을 한번 정리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아버지는 책을 읽고 있는 모습으로 봐서 이상을 꿈꾸는 그런 인물로 볼 수가 있고 어머니는 작품 속에서 헌신하며 자식들을 위해서 또 아버지를 생각하는 그런 다정한 인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영수는 냉정하고 현실적이며 주관이 뚜렷한 인물로 영호는 현실 저항적인 인물로 그려져 있고 영희는 펜지꽃처럼 여리며 순수한 인물로 그려져 있습니다. 교과서 70쪽에서 71쪽 부분에 아버지의
책 읽는 모습은 철거 개고장을 신경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정리하시면 되겠고, 고생을 충분히 하고 충분히 일했음에도 가난을 여전히 답습하고 있는 아버지의 아버지, 아버지의 할아버지 하면서 열거하면서 노비의 신분으로 가난함을 세습되고 있는 사실을 쭉 열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 구체적으로 난 아버지가 다니는 공장에 원고를 조판한 적이 있다. 조판은 원고에 따라서 판을 만들어서 찍는 당시의 인쇄술을 이야기합니다. 복사기 이전의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 내용의 일부를 짜기 위해 나는 열심히 손을 올렸는데 그 한자 나오는 거 보시면 노비비자입니다. 노비 김이덕의 소생, 김이덕에게서 난 노비 금동이라는 경인생 범띠 경동이, 노비 금동의 양처 소생인 노비 김금이는 정묘생 토끼띠, 노비 금동의 어진처 소생 노비 덕수는 기사생 뱀띠. 이런 식으로 하여 노비의 신분이 자식들에게 세습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즉 노비 매매 문서의 한 부분으로 나는 책을 조판했는데, 어머니 역시 어머니의 어머니, 어머니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어머니 이런 식으로 최하층민이었다. 우리의 조상은 세습하여 신력을 받았다. 대대로 노비의 신분이 물려받아지면서 주인들에게 공적으로 사적으로 모든 책임을 다했다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은 상속, 매매, 기정, 공출은 정부에 갖다 바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대상이었다. 즉 인간으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하고 인권이 유린되었던 자신들의 가문의 내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는 엄마 때문에 고생이지 아버지하고는 상관이 없다고 아버지를 위하는 말을 하고 있네요. 그 다음에 아버지도 역시 시종의 자식이었다. 시종은 최하층의 천민이었다. 가난과 신분이 대물림되고 있는 것을 작가가 고발하고 있습니다. 72쪽에 할아버지가 집과 땅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유지하지 못한, 즉 교육과 경험의 부재로 경제적 불평등이 계속 세습되고 있음을 대화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난쟁이였어. 여기서 난쟁이가 상징하는 것은 무력하고 경제적으로 결핍된 사람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나는 영호의 머리를 쥐어박았네요. 변한 것도 없는데 우습지 않느냐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난쟁이 가족이 여전히 어려운 삶을 지속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대목이죠. 다음 영희는 손수건을 꺼내 두 눈에 떼었다가 떼었다. 슬픈 영희의 상황이 드러나고 아버지는 책을 계속 읽고 있네요. 어머니는 뒷집 명희 어머니와 입주권 매매에 대해서 이야기를 쭉 합니다. 15만원 받을 것을 17만원, 2만원 더 받았다고 이야기하면서 영인에도 아파트로 못 갈 거니까 빨리 서둘러서 입주권을 팔아라고 권유하고 있네요. 여기까지 내용은 입주권 매매에 대해서 의논하고 있는 어머니의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뒷부분의 줄거리는 행복동 주민들은 대다수가 난쟁이 가족처럼 입주권을 팔고 동네를 떠나게 됩니다. 여기서 재개발 사업이 가난한 거주자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 가진 자들을 위한 계획이라는 게 드러나고, 아파트 입주 능력이 안 되는 나이 가족들 역시 입주권을 팔고
전세금을 계산하고 나니까 남은 돈이 없었습니다. 즉 터전을 마련할 돈이 모자란 거죠. 이사가기 전날 아버지와 영희는 사라지고 아버지는 그 뒤에 열심히 다니던 벽돌 공장 굴뚝에 올라가서 자살한 것으로 결말이 드러나고 영희는 입주권을 산 남자를 따라갔다가 그 남자 집에서 정절을 빼앗기고 그 남자를 마취시킨 뒤에 돈과 입주권을 훔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혼자 입주 신청을 하고 예전에 살던 집으로 돌아오지만 이미 가족들은 다른 데로 이사를 가버린 뒤였다고 작품이 끝을 맺습니다. 이 작품은 즉 난소공은 여러 가지 생각을 우리에게 하게 하는 작품입니다. 1970년대 가상의 공간인 낙원구 행복동이라는 서울의 재개발 지역을 배경으로 해서 철거 위기에 놓인 도시 빈민들의 비참한 삶과 좌절을 난쟁이 가족이라는 계층을 통해서 지금 적나라하게 빈부격차와 무분별한 재개발의 현대사회의 문제점을 지금 제시하고 있는 작품입니다. 우리가 강도 간다고 좀 급하게 달려왔는데요. 정리는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부분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 작품에서 빈곤을 상징하는 소재는 뭐였습니까? 본문에 주머니 없는 옷이었다. 그죠? 다음 이 작품에서 난쟁이 가족은 철거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있지는 않죠. 다음 3번 이 작품은 1970년대 산업화 과정에서 사회문화적 상황이 반영되어 있다. 즉 현실의 무슨과 불합리에 대해서 불합리한 현실에 대해서 뭐하고 있습니까? 비판하고 있는 작품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핵심적으로 이 가족의 궁핍한 삶을 강조하는 반어적 표현은 뭐였습니까? 낙원구 행복동이었습니다. 그죠? 이와 대비시켜서 비참한 사회적 약자의 삶을 난쟁이 가족의 형상화를 통해서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